사이렌 소리와 거대한 폭발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곳은 지금 러시아의 접경도시 벨고로드의 모습입니다. 상점의 선반은 텅 비어있고 주민들이 매일 찾던 빵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전기는 끊겼고 도시를 감싸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 암흑 속에서 사람들의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포격 소리에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밤을 맞이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포성은 더욱 가까워지고 강력해졌으며 결국 도시의 모든 불빛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빛도 없는 차가운 방에 앉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은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와 러시아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거대한 제트기호는 더 이상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추위스 속에서 전기도 없이 방치된 현지인들이 전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역설적인 묘비처럼 보입니다. 원래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차단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키이우를 암흑 속에 몰아넣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광경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아닙니다. 벨고로드뿐만 아니라 부데스크 역시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넷된 미사일이 러시아의 전력망을 타격하면서 도시의 불빛을 꺼버린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더 이상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오직 생존입니다. 가방을 싸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거대한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3일 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벨고로드의 핵심 전력 시설인 프룬젠스카야 변전소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은 크렘린의 주장과는 달리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 주민들이 순식간에 암흑과 혹독한 추위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제 도시에는 정해진 정전 일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이 언제 꺼질지 그리고 언제 다시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인 김철수 씨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것이 끊겼고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살고 있지만 전등 하나 켤 수 없어 손전등과 양초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과 조리도구가 전기로 작동되는데 전기가 없으니 음식을 데우거나 요리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벨고로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촬영된 영상은 러시아의 경제와 물류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빵 진열대에는 빵가루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선반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슈퍼마켓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훔치거나 약탈할 물건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위 속에서 텅 빈 선반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마저 초소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도시의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펌프가 작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중앙 난방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노출된 배관들은 얼어붙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크루소바 거리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배관 수리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져나온 얼음물과 홍수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물러터진 얼음더미와 싸우고 있습니다. 도시의 학교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법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티몰과 매그린 같은 대형 쇼핑센터들은 부분적으로 폐쇄되었지만 이곳은 이제 시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온열 대피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력난에 더해 가스펌프까지 작동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공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공격 직후 주유소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파괴는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한 주민은 이제 인생이 더 재밌어졌다며 반어법 섞인 농담을 던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분노와 좌절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벨고로드 주민들은 이제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집을 버리고 대규모로 이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에게 전선에서의 패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내부 난민 위기는 크렘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안전보장 계약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벨고로드에서 시작된 혼란이 지역적인 위기에 그쳤다면
크렘린은 이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며 무마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둠은 멈추지 않고 더 먼 북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월 3일 밤 전쟁의 불길은 브리스크로 번졌으며 이번에는 그 위협의 차원이 전혀 달랐습니다. 브리스크 주지사 알렉산드르 보가마즈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 기술로 제작된 넷빈 미사일과 하이마스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세한 발표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넷빈 미사일은 원래 군함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지대함 미사일이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지대지 공격 모드로 개조하여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파괴력이 막강한 이 미사일이 브리에스크의 하늘을 갈랐을 때 결과는 벨고로드의 복사판이었습니다. 변전소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도시는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으며 즉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매우 명확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에너지망의 가장 민감한 마디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사회에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러시아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경선이라는 0점지대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100km에서 150km 떨어진 지역까지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경을 따라 위치한 도시들은 하나둘씩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브리스크의 정전이 미사일 파편에 의한 우연한 사고라고 거짓 선전을 퍼뜨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전해지는 영상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발에 추락한 미사일 파편으로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암전시킬 만큼의 개통적 손상을 입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핵심 기반 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아 발생한 체계적인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크라이나는 2월 3일에 러시아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을까요?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을 통해 외교적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주려는 전략적인 체크메이트 수입니다. 벨고로드와 브리스크가 어둠에 잠기고 러시아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인 아부다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수장인 키릴로 부다노프와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메로프를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를 전격 방문한 것입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팀과 그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연결된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방문 시점은 키우의 새로운 전략인 무력 시위 외교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군사적 타격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라는 관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벨고로드와 부디스크는 러시아 서부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지대이자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주요 보급 관문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 전방 보급품의 30%에서 40%가 바로 이 도시들을 통과하는 동맥을 통해 흐릅니다. M2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교차하는 이 지점들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식량 수송대와 거대한 연료 탱크, 그리고 탄약 열차가 전선으로 배분되는 핵심 허브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넷뱀 미사일이 푸른젠스카야와 벨고로드 변전소 같은 에너지 노드를 타격했을 때 이 거대한 물류기계는 즉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전력 중단은 철도 신호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열차들은 선로 위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고속도로의 트럭들은 전선에 전달되어야 할 보급품을 가득 실은 채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줄을 형성하며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군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완전한 교살 작전과 다름없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분석에서 공급의 척추라고 정의된 이 라인들이 끊기면서 전선의 러시아군은 말 그대로 굶주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발루이키의 탱크 정비센터는 가동을 멈췄고 브리스크의 방공기지와 연료 비축기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 강력한 국가가 아닌 어둠 속에 묻힌 폐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의 보고서는 이러한 물류마비가 지상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전력난으로 인한 보급 지연은 러시아군의 공격 속도를 20%에서 30%가량 둔화시켰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탱크와 탄약을 기다리는 포병들 사이에서 사기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으며 탈영률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타격의 이면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붕괴입니다. 벨고로드의 송전선 파괴로 인해 약 40만 명의 주민이 전기와 온수, 그리고 난방이 끊긴 채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물 펌프가 멈추고 공장의 생산 라인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혈맥과도 같은 이동통신망의 60%가 무력화되면서 긴급 연락망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적 거래와 물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괴된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기적으로는 수억 달러에서 장기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발전소와 같은 핵심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터빈과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과거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핵심 부품을 수입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사한 에너지 시설의 손상을 복구하는데 과거에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평균 8개월에서 20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 또한 기존보다 20%에서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제재의 그물망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에너지 수출 수익마저 옥죄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익은 전년 대비 24% 급락하며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1,00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2026년 1월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수익은 46%나 추가로 하락한 4,200억 루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재와 가격 변동이 지속될 경우 2026년 전체 국내 총생산 성장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며 연간 예산 적자는 1,500억에서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수치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국가 예산이 바닥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크렘린은 서방이 에너지 부족으로 얼어붙을 것이라는 선전을 펼쳐왔지만 2026년의 겨울이 보여주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들이 쏜 화살이 돌아와 스스로의 심장을 찌른 격입니다. 기반시설의 붕괴와 경제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러시아의 접경지역은 이제 경제적 불능 상태를 넘어 국가 기능이 마비된 암흑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파괴를 복구할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간이 러시아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벨고로드와 부디스크의 어둠은 단순히 러시아 시민들을 떨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냉기는 이제 베이징과 테헤란, 그리고 평양의 권력층 복도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글로벌 전략은 단 하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서방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군사 강국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국경 도시와 발전소조차 원시적인 드론대나 몇 발의 내피형 미사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동맹국들의 눈에 슈퍼파워로 비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관리되어야 할 전략적 부채이자 약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S-400 시스템이 부디스크의 변전소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테헤란의 핵시설이나 베이징의 전략기지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맞서 수년간 러시아의 방공망 우산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레스크 상공을 날아다니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지켜본 이란의 장군들에게 러시아의 기술은 더 이상 안보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비싸고 실망스러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가 쌓아온 명성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관점입니다. 베이징은 무한한 우정을 약속했던 파트너가 나토가 아닌 자신의 물류 무능력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안정은 곧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지도력 아래 러시아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고 내부 난민 위기에 직면한 불안정한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논의되는 뼈아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게 강력한 동맹이 아니라 자원만 착취당하는 약한 하급 파트너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회원국들 역시 공포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큰 형님이 정작 자신의 뒷마당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꺼지는 모든 불빛은 세계의 한 축이 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푸틴이 동맹국들에게 힘을 과시하려 할 때 그는 사실 자신의 약점만을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약점의 대가는 매우 혹독합니다. 동맹국들은 당신을 돕는 대신 당신을 버리거나 혹은 당신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축한 동맹의 사슬 안에서도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정점에는 아부다비에서의 극적인 외교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아부다비의 화려한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손에는 단순한 평화 안안만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고 전쟁을 모스크바의 앞마당까지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신선한 현장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팀을 향한 키이우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내부 안정을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어내어 땅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냅된 미사일로 러시아의 불패 신화를 산산조각낸 우크라이나는 이제 외교 테이블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도시조차 밝히지 못하는 푸틴이 어떻게 국제 무대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움직임은 러시아가 가진 마지막 카드인 에너지 협박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